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공론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론조사에 앞서 진행된 시민공청회에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질병 연구를 통해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상무지구 등 젊은 층이 밀집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에 나섭니다.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압류재산 매각 관련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그대로 둔 채 민간공항만 무한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의 협약에 따라서 광주 민간공항은 내년까지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터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전투비행장은 민간공항 이전 문제하고 떼놓아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일 텐데 그럼 과연 민간공항 먼저 보내놓고 전투비행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두 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옮기고 나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민들만 불편할 이유는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하기 전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편 증설이 우선돼야 하고 광주 무한공항으로 명칭 변경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주 국제공항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민 여론조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형 공론화를 통해서 권고안을 만들어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시도 통합과 상생해법을 찾고 있는 시점에 광주시민만의 여론조사가 적절한지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내년의 과제 문제는 그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시도 통합 문제는 또 함께 천천히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가 사실상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시민 여론조사가 섣불리 민간공항 이전부터 약속해버린 이용섭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하고 이전 지역의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항시설을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가 헬로윈데이를 맞아 주말 동안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헬로윈데이 대목인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상무지구, 동구 구시청 거리 등 젊은 층이 밀집하는 337곳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 앞서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등 700개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1개 업소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7.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전남 내륙 곳곳에서는 더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천 황전과 화순북에서는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구례에서는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춥지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날은 맑겠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오후까지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낮 12시 무렵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퍼뜨린 매개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죠. 지난 30년간 사람에게 새로 발병한 질병의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국립기관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돼지 38만 마리를 살처분하게 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5천억여 원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조류독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인간의 새로운 질병 중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왔지만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질병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은 없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리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돼지나 조류 등 감염병을 일으킨 사체를 분석해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19 매개로 지목되는 박쥐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물들도 사전에 관리합니다. 야생동물 질병은 사람과 가축 질병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와 전파를 막기 위해 선제적 감시와 관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 조직 정원과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건물을 다 짓고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원하게 됐습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목표했던 것보단 적은 정원으로 출범했지만 개원의 의미를 두고 추후 조직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그 부분 저희도 관계부처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에 문을 열고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관련 질병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해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막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압류재산 매각 관련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 6건을 압류했습니다.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 전문점 업주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객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미수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타이어 전문점 업주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휠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비슷한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진정과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이재민들을 위해 설치한 구례 임시주택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례구는 지난 8월 말 수의 계약한 조립식 임시주택 50채가 시방서 내용과는 달리 규격 미달이나 저가자재로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철제 골조는 규격품이 아닌 일반 철판을 절단해 사용했고
주택을 감싼 벽체는 값싼 샌드위치 패널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해상 케이블카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는 목포 고화도. 많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목포시는 이 고화도를 역사와 문화 또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배지 옆으로 목화문화관과 온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목화 체험장입니다. 섬이었다가 이제 육지로 변한 고화도가 한반도 목화 재배의 발상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이 108일간 머물며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곳. 일제강점기에는 서해 항로 요충지로 10여 개의 인공 해안 동굴이 뚫리고 소년 범죄자 갱생시설인 가마원이 설치되는 등 아픈 침탈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고화도에는 해상 케이블카, 해안 데크, 목화 체험장에 이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이순신 역사유적공원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들이 분산돼 있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큰 만큼 새 틀을 짜기로 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용역과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고화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 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사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화롭고 통일된 컨셉으로 개발이 되도록 올해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종합개발 계획이 내년 5월 중에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안전,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 구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내년에 윤곽이 드러날 종합계획에 고민 많은 공생원 부지 활용 방안과 리조트 같은 민간 자본 휴양시설의 배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가 설립한 기관을 매개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창업 투자사들로부터 71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 등 6개 민간 창업 투자사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역 기업 4곳에 71억 원 투자를 확정하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립된 광주시 투자유치 기관인 AI 콘텐츠 기업센터가 투자자와 지역 기업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등 투자를 도왔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문학 작품과 작가를 조명하는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한강, 손보미, 공선옥 등 국내 작가와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아시아의 달, 여성과 신화라는 주제로 작가 토크와 낭독회 등을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한강 작가와의 특별 인터뷰가 진행되고 아시아문학상 수상 작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1년 신인 선수 입단식을 열었습니다. 조계현 단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은 입단식에서 이의리 투수 등 신인 11명을 소개하고 꽃다발을 전달하며 신인 선수들의 입단을 축하했습니다. 입단식을 마친 신인 선수들은 윌리엄스 감독과 상견례를 하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정원 디자인으로 생태 가치를 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황지혜 정원 디자이너인데요. 9년 전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 첼시 플라워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한 그는 요즘 고향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황지혜 작가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주 호수 생태원에서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디자이너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뒤에도 지금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약 9년 전쯤이죠. 이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에 해우소, 일명 뒷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버린 분뇨는 토양을 이롭게 하고 또 이로운 토양은 식물을 살찌우고 또 살찐 식물은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이런 순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에게서 겸손과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철학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정원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그 정원 디자인을 전공하신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본래 그 서양화를 전공했었어요. 그러니까 평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평면에서 주는 한계점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원을 가꾸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로 살아있는 색깔로 드로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매력이 너무 커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자연에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니까 어떤 생태의 다양성을 통해서 제 자신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꾸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원 만드는 것에. 그 다음에 또 나온 작품이 DMZ라는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정원 작품들을 구성할 때 좀 한국적인 것을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한국 사람이 최초로 그 최고상의 기록을 안게 되다 보니까 다음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밖에 있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애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계속 주고받게 되고 니네 나라가 아직도 파이팅하는 그런 싸우는 위험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싸우는 공간의 가장 상징적인 게 38선이잖아요. 철책선. 그러면 가장 하드한 그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죠. 정원으로 세계에 이제 한국을 알리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반응이랄까 기억에 남는 반응도 있으세요? 해워서 전시를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공간에 플랜팅을 하는 게 꽃을 전시하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한국에 대한 식물을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그러니까 한국 식물 자생종 한 주가 더 설득력 있는 언어량이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컸던 거죠. 네. 그 2017년에 서울로에 설치됐었던 슈즈 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됐지만 당시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그 신발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소비 문화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성에 대한 회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슈즈트리는 자연성에 대한 회복이자 우리 소비 문화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약간 반성문과 같은 보고서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정원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언가 자연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거기에 제가 식물 한 주 심고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지구의 건강을 돕는 거고 또 나아가서 제 개인의 건강을 돕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정부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사후 활용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해수부가 용역에 들어간 건 지난 5월. 공공개발의 주체로 지목된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지역에서는 과도한 수익 사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론 공기업이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에 벌써부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가장 가까워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 관련된 또 개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수항
또 광양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항만공사 측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수익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박람회장 개발을 막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인근 항만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부에 상환해야 할 투자금 3,80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 사업이 조금은 보장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분할 상환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해수부와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민간 매각을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여수시는 공공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과 일부 부지의 활용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때에도 상당히 그 난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부지를 해수부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정해 달라.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해수부의 최종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람회장 개발 주체와 활용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교부 정부혁신 과제로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의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청할 때와 수령할 때 두 차례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령할 때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전에너지 엑스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를 코트라와 협업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 바이어와 랜선 수출 상담회를 갖도록 하고 통역사 등을 지원해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젊은 인재를 연결해주는 일자리 박람회 역시 잡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삼육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삼육초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별로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기당 수강료를 징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운영 지침을 어겨 학년별 운영을 하고 있고 정규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 있는 국어 등을 방과 후 학교 과목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순천 동천에서 방류된 연어가 3년 만에 회귀해 순천만에서 포획됐습니다. 순천시는 회귀성 어종인 연어 한 마리가 지난 27일 별량면 우명마을 앞 해상에서 정치성 그물에 걸려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획된 연어는 80cm 크기로 지난 2017년 동천에서 방류한 어린 연어가 회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의 최저기온 7.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순천 황전과 화순북에서는 0도 안팎, 구례에서는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춥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종일 날은 맑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 12시 무렵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아까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순의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한낮 기온 16도 예상되고요. 강진에서는 낮 기온 18도 보이겠습니다. 구례에서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 그친 비는 월요일 또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비가 모두 지난 이후로는 날이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